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슈가 한 주 시작되면서 더욱 커져 모든 정치권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용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오늘 내부 회의에서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윗선 지시는 없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저 말이 윗선 자백이라며 몰아붙였고, 여당은 조작 수사를 한 검찰이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자, 먼저 노만석 대행의 오늘 비공개 발언부터 배두헌 기자가 전합니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책임 아래 내린 결정이라는 어제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도 입을 닫았습니다. 대행 판단으로 어제 입장 그대로였습니까? 노 대행은 오늘 오전 항소 포기 경위 해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 10여 명과의 면담 자리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입장문에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을 처음 언급한 겁니다. 다만 대검 측은 노 대행 발언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개혁 등 여러 가지 배경을 본인이 감안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은 또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연구관들에게 설명하며 항소를 하면 검찰 조직이 망가질 걸로 생각했다고 고충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면담에 참여한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 설명이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검찰 분위기 심상치가 않습니다.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일부 검사들은 해명할 때까지 지휘받기를 거부하겠다,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기상 기자가 종일 요동친 검찰 내부 상황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연구관들이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용퇴하라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책임지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대검 연구관 10여 명은 오늘 노 대행과의 면담 자리에서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노 대행에게 입장문도 전달했는데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길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노 대행의 설명도 사실관계와 안 맞는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 부장들도 오늘 오전 노 대행과의 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대검 검사들은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추후 공수처 수사 대상도 될 수 있다며 노 대행이 충분히 해명할 때까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지검장 18명도 온라인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을 향한 내부 반발과 사퇴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항소 포기 배후로 의심받아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를 하겠다고 대검이 보고하기에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도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항소 포기는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뭐 항소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봤기 때문에 자신을 항소 포기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수사팀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돼 있다며 관련 없는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정성호 장관,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모두 외압을 자백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면 그게 탄핵 사유라고 했는데요. 정의당도 항소 포기는 내로남불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두고 공개 자백이라고 공세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 아니겠습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용산과 법무부 고려 발언도 자백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백이자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가 무서워 엿바꿔 먹었단 말이라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본인의 셀프 범죄 지우기를 자백한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묵인했다면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모레엔 당원들과 규탄 대회를 검토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의당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검찰의 망령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라며 정 장관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은 항소 포기를 누가 결정했냐. 지금까지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는데 오늘 용산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제까지는 항소 포기는 내 결정이라고 했던 노만석 대행, 오늘 대검 연구관들 만난 자리에서요, 항의를 많이 받고요,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해서 포기했다고요. 대통령실 언급한 거 앵커가 얘기한 대로 처음입니다.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시사를 한 겁니다. 근데 뭔 말입니까?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 또 지시받은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도 지시받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었죠. 대검을 취재해 보니까 이 말의 취지가 윗선 지시를 받았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 대행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행이 검찰개혁 상황 등 여러 배경을 감안했다는 건데 일선 검사들은요, 납득이 안 된다 이러면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야당이나 또 법조계 일각에서 다르게 보더라고요. 자, 외압을 사실상 자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그 자체가 압박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노 대행이 용산 관계 고려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항소 포기 사실이 알려진 후에 토, 일, 월 대통령실은 사흘째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공식 입장문은 내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항소 포기를 사후에 보고받았다, 또 관여 안 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이 사안 대통령실로 번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제 선긋기 하는 걸로 이제 풀이된다, 이렇게 정치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그럼 뭐예요? 본인이 알아서 용산 법무부 눈치 봐서 안 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자, 노대행 검사들 만나서 고충 호소하면서 이 발언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항소하면 조직이 망가질 걸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반박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핑계다, 치욕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검찰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게 그럼 노만석 대행이 안 하면 다른 검찰 수뇌부가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요. 항소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재검토하라며 통보한 걸로 알려졌죠. 또 항소할 수 있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의 표명을 했죠. 또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공판 5부장도 있는데 항소를 안 하고 또 죄송하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맞는 거예요? 여당과 정장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소 포기는 정당하다. 그 근거를 댔습니다. 일단 그 근거, 여권이 꺼내든 논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누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굳이 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조계 또 야당에서는 반론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혐의와 맞닿아 있죠. 재판 핵심입니다. 김만배 씨는 오히려 구형이 12년인데 선고는 8년으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형 낮아진 두 사람만으로 항소 포기 결정해선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해보죠. 야당은요.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일단은 법조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김만배 씨가요. 이번 1심 재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배임이 됐을 때, 인정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죠. 이것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도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도 이 두 가지 혐의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항소를 한다면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는데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맞닿아 있는 이 대통령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정 장관 오늘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했지만 법조계에서는요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도 검찰이 제대로 반발했냐며 출근길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례적으로 20분 넘게 검찰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그냥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도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그 수사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중 2명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1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다가 생수를 요청해 마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검찰의 행태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사의를 표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맞서 더 세게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을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정치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조작에 가까운 기소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 채 나댄다며 반발하는 검사들을 당장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십시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모두 따져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등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에 방어가 아닌 공세로 맞받아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목소리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알려 야권 공세에 맞불 여론전을 펼칠다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로 웃는 건 대장동 5인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만배는 추징금을 더 토해낼 필요가 없게 돼 이 감옥 몇 년 살고 재벌되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여당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재판으로 추징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 보도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안 기자 이어갑니다.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야권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업자 돈 상당수를 추징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돼 있을 테니까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자들 5명을 콕 찍어 대신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임죄가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이 환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과 주장은 혹세 무민에 불과합니다. 평론가 조갑재 씨는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며 사법 리스크를 무리하게 지우려다 거대한 자충수에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안 기자 법조팀 좌연길 팀장 나왔습니다. 자, 야당은요, 이건 7,800억짜리 항소 포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수할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총 7,800억 원을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구형을 했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받거나 사업상 특혜를 받아서 챙긴 부당이득이 7,80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항소 포기 시점에서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800억 원을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여당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도 저거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민사로 받아낸다는 돈 얘기는 일단 배임 혐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임 범죄로 성남시가 본 손해는 검찰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직접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받아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으면 된다. 이 말은 일단 이론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론상으로 틀리지 않다는 건 뭔가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 같네요. 네,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그 부당하게 챙긴 부당이득을 4,895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낸 쪽이 피해 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됩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형사재판으로 피해액이 정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배임액을 계산받을 기회가 항소 포기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받아내기가 내기도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남시가 뭔가 한마디 했던데요. 네,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미 내고 있는데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사라져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보죠. 정석호 장관이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를 해왔다. 그러니까 7,800억 다 못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런데 그 돈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받아내기 어려운 돈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성호 장관은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수가 아니라 동결 조치된 금액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가장 지분이 큰 김만배 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2천억 원 정도를 잡아놓은 건데요.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쓰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2심에서도 뇌물 약속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이 동결 조치가 풀립니다. 김만배 씨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던데 감옥 몇 년 살면 재벌된다고요? 예. 진짜로 이게 형 살고 나오면 김만배 씨 이 돈이 수중에 남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그 점을 부당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추징금은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뇌물 약속 혐의로 추징하라고 계산한 액수인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추징액은 이 473억 원보다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은 수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환수 가능한 돈은 473억 원이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연기 법조팀장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종묘를 찾아서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오 시장 겨냥한 별도 팀까지 꾸렸습니다. 여권이 지방선거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의 종묘 무단 출입 논란을 언급합니다. 강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길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양에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 동양엔 서울에 종묘가 있다. 이어 종묘 일대 초고층 재개발 계획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합니다.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춰요. 이곳에서 봤을 때 그냥 칠하면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오 시장 비판글을 올린 김 총리.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 해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박 정도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총리실 관계자는 세계유산 특별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오세훈 시정 실패 TF를 발족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 중 하나니 지금부터 오 시장 견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민석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종묘 정면에 빌딩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며 그럼 낙후된 세운 상가를 방치하는 게 온당한지 토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종묘를 찾아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맞받았습니다. 힘의 우위를 활용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좋고 공개 토론을 해도 좋다. 해괴망측하다고 매도할 게 아니라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남산까지 녹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오 시장은 또 문화재 주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은 이건 정말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리를 향해서는 세운상가도 가보라며 종묘 앞 낡고 흉물스러운 건물을 방치하는 게 온당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11호 부동산 대책 이 통계 조작 논란 의혹을 키우며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15호 고가 아파트나 종부세 아파트 한 채 없는데 왜 우리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5개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정부가 11호 대책 발표 당시 9월 집값 통계를 확보하고도 배제해 엉뚱하게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지역들입니다. 15억 아파트 한 채 없는 성남시 중원구가 어떻게 투기 과열지구가 될 수 있습니까?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고요. 부동산 거래가 하나도 안 된다고 문 닫고 있는 곳이 널려 있고요. 규제 지역 편입 후 피해가 속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예비 부부는 수원에서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규제가 덜한 주변 지방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한 개혁신당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무주택자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무주택자다, 평생. 없죠? 어떻게든 빚을 조금 내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성한 사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는데 죄명이 일반 이적죄입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 죄명이죠. 자, 근거가 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게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추락된 종무인기의 비행자료 번호를 분석했습니다. 종시선동 오물 살포 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과의 공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외환 유치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곳을 타겟팅해야 한다며 평양과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을 열거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내년 1월 구속기간이 끝나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닷새째 구조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당국은 사고가 난 타워 양옆의 다른 타워를 먼저 해체한 뒤 다시 구조 수색에 나설 계획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허준원 기자, 해체를 위한 발파 준비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준비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반경 300m까지 안전 통제 구역이 설정돼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발파에 사용될 폭약은 현장에 도착했고 내일 오전 중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 발파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5호기 양옆에 4, 6호기 추가 붕괴 우려로 크레인 등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구조, 수색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방대원들의 내부 수색은 중단됐고 드론과 수색견 위주로 제한적인 구조 작업만 이뤄졌습니다. 어제 이후 매몰자를 추가로 발견하거나 구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4명이 현장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발파를 위해 4호기 사전 취약화 작업은 마쳤고 6호기도 대부분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파 해체 시점이 확정되면 인근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 등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발파가 끝나면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구조 활동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래서 산에는 어떻게 오르는 걸까요? 오늘 현장 카메라 팀은 산악회 회원으로 가입해 그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술판과 춤판, 그 낯뜨거운 현장을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를 달리는 산악회 버스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산악회 맞죠? 출발하자마자 하나둘 술병을 꺼내더니 따르고 권하고 마십니다. 이거 달라는데 왜 가자 이 사람아. 산악회에 가입한 취재진에게도 옵니다. 야, 허브치다. 이거 한잔 내려. 막간을 이용해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술은 괜찮아? 술 먹고. 원래는 안 되지. 근데 한 걸로만 자고 있어. 다시 출발한 버스. 술 기운이 오르니 흥도 오르는 걸까요? (3시간) 산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또 한 번 무아지경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 산악회만의 일일까요? 또 다른 산악회도 아침 7시 버스에 앉자마자 술부터 돌립니다. PD님이 탄 차인데 7시에 출발해서 약 4시간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동안 안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좁은 고속버스 통로에 서서 벌이는 춤판도 똑같습니다. 버스에서 음주 가물을 한 건 경범죄에 해당돼 범칙금 1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조한 버스 기사는 더 센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산악회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조용한 음악 들었는데 근데 뭐 누가 춤췄다고 그래요? 영상도 들어와가지고 춤추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안 틀어준다 그러면 또 차 뭐 기사 딱딱하다고. 하지만 도로 위 시한폭탄 같은 이 상황을 방치했다간 자신은 물론 무고한 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방송에 낼 거니까 우리는 이거 자꾸 방송에 나가면은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네, 한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부산 지역 양대 조직폭력단의 세력 다툼. 지금까지 복수혈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기도 했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도로에서 건장한 남성 2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남성이 쫓아오자 다른 남성은 뒷걸음질합니다. 카페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앉아있던 남성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 중 하나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에 복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두 폭력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부산 도심 곳곳에서 7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 등으로 서로에게 보복했습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20대 조직원이 상대 폭력 조직 간부 아파트에 찾아가 소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다리를 찔렀습니다. 동네 후배가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는 게 복수전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까지 저희들이 구정했습니다. 두 폭력 조직은 부산 지역에서 30년 넘는 앙숙관계로 영화 친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보복 폭행으로 조직원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겨우 구조되고 나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방향지시 등을 켠 흰색 SUV가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주차된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주차 차량 위로 SUV가 튕겨 올라가더니 옆으로 넘어집니다.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SUV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전도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 사고 충격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 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 차량도 사이드 미러가 부서졌습니다. 삐 이런 소리 한 2초 나고 멈춰가지고 그냥 왜 이런 소리가 나지 하고 출근할 때 보니까 차 한 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그랬어요.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40대 여성. 크게 다치지 않고 구조됐지만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구조된 여성 운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걷어찼습니다. 술도 많이 먹었고 또 차도 전도됐고 그러니까 뭐 좋은 입장에서 걷어차지는 않았겠죠.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여성을 입건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길을 걷던 모녀가 후진으로 돌진하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앞으로 가려던 운전자 후진 기어를 넣곤 직진으로 착각한 건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승용차가 들어서고 남편과 모녀 등 일가족이 인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후진에 돌진하더니 뒤쪽으로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과 함께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쓰러진 모녀 쪽으로 향합니다. 아주머니는 정신을 진짜 못 차렸어요. 119가 와서 자기가 누군지 물어봤는데도 그냥 아파만 얘기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말뚝이 뽑혀나갔고 바닥에는 홈이 파였는데요. 위험이라는 문구도 주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뇌진탕 증세를 일으켰고 초등학생 딸도 두개골에 미세골절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는 운전이 미숙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가려다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잠시 쉬는 공간이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앞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데요. 차량과 이용객이 뒤섞이는 휴게소에선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휴게소 주차장에 도착한 구급차. 휴게소 이용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60대 여성이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이제 차 서 있고 밑에 쓰러져 있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SUV 운전자는 사람을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인파와 차량이 수시로 뒤엉키는 휴게소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사고가 난 휴게소에서도 쓰레기를 버리고 차도를 뛰어 건너는 남성을 발견하고 차량이 멈춰섭니다.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데도 이용객들이 수시로 차로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차들도 제한 속도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화장실 갔다 빨리 와야지 하는 마음에. 제한 시속이 30km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죠. 이용객의 주의와 함께 휴게소 측의 사고 예방 노력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100억 원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체납자 집에서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집 수색 장면 보여드릴 텐데요. 절로 혀를 차게 됩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브랜드 상자가 보입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금 125억 원을 안 내고 버틴 체납자 집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이번엔 서울 강남에 있는 법인 대표 집에 조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최소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현금 1,0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압류했는데 조사관들이 떠난 뒤 체납자의 배우자가 몰래 가방을 옮기는 모습이 발각됐습니다. 가방에 담아 빼돌리려던 현금 4억 원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부터 7개 지자체와 함께 합동 수색한 체납자는 모두 18명. 총 18억 원 규모의 현금과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합동 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추적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우리 자연을 보고 제주 지역에 마약 경계령이 내려질 판입니다. 2달 사이에 제주 해안에서 마약 의심 물체가 8차례나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산으로 의심은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흘러온 걸까요? 공복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구자읍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체입니다. 중국 차로 포장돼 있습니다. 용담포구 해안에서도 영어로 차로 표기된 마약 의심 뭉치가 나왔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환각 성분이 강한 케타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달 7일부터 오늘까지 제주 해안에서 마약 의심 물체 3건이 잇따라 신고됐습니다. 지난 9월 말 성산읍 해변 쓰레기 포대 자루에 든 케타민 20kg이 발견된 이후 2달 새 8차례 마약 의심 물체가 나온 겁니다.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마약 자체가 안 좋은 건데 그걸 어디서 흘러 들어온 거를 먼저 많이 파악을 해야죠. 저 어린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관심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2달이 지나고 있지만 제주 해안으로 어떻게 유입됐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해경이 마약이 담긴 포장지를 정밀 감시했지만 지문이나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물에서 발견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단서도 거의 안 남아있어요. 해경은 중국 해안에서 해류를 타고 단순히 제주로 떠밀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 마약은 이렇게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4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와 옥상 에어컨 실외기에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다며 경찰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 있었던 건 도청 장치가 아니라 마약 투약 주사기였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행패를 부리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당한 40대 남성이 경찰관들을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엘리베이터와 옥상 에어컨 실외기에 도청 장치가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안을 보라고요, 안을. 실외기가 아니에요, 실외기가 아니라고요. 그때 경찰관이 남성의 팔에서 주사 자국 여러 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옥상 기계실 안에서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그제서야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합니다. 마약 뭐 했어요? 필로폰. 남성의 집에 있던 잿더리와 냉장고에서도 주사기들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앞서 가위를 들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승강기 버튼과 소방 비상벨을 부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감정 결과와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소방관들 화재 현장 나가면 이 뜨거운 불길 못지않게 시야를 가리는 짙은 연기가 위험합니다. 연기 속에서도 소방관의 눈을 떼게 할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임종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방 내부. 특수 카메라를 가져다 대자 연기의 흐름은 물론 패널에 적힌 숫자와 무늬, 마네킹의 형체까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소방청과 협력해 개발한 투시형 카메라로 본 모습입니다. 카메라 렌즈로 받아들인 적외선, 열화상 등 영상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해 연기는 최대한 걷어내고 건물 구조나 사람의 형체 등은 극대화시키는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당국은 이 카메라가 연기가 가득 찬 화재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소방서에 배치돼 훈련이나 실전 화재 현장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더 가볍고 옷에 붙일 수 있는 경량 카메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일본 주재 중국 총영사가 일본 총리를 향해 섬뜩한 협박을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반발한 건데 외교 관행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중일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직격한 건 그제입니다. 자신의 SNS에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며 참수 협박을 했습니다. 전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외교관인 총영사의 이례적 과격 발언에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즉각 항의했고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中国の在外交官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하지만 다음 날 오후에도 일본의 집단 자위권 얘기야말로 중국에 대한 훌륭한 협박이라며 재차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도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고 일본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갈 뿐이라며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従来の政府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중국은 현재까지 축전도 보내지 않는 등 강경우파 총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인권과 대만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등 중일 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애국 마케팅을 내건 중국의 한 카페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민이란 단어를 사용한 게 문제였다는데요. 왜 이 단어가 논란이 됐는지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언뜻 보기엔 일반 카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민카페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내부엔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붉은 별도 달았습니다. 전광판엔 인민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문구를 표시했고 라떼를 주문하니 대만섬을 그리고 그 안에 대만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문구까지 새겨줍니다. 이 업체는 애국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 내 30곳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브랜드명에 인민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간판에 적힌 인민이라는 글자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연상시킵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장소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인민을 국가 혹은 정치적 의미로 여기고 있고 기업 명칭 규정에도 정부기관 등으로 혼동될 수 있어 상표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하고 상표권 등록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就是有点用我们中国人的这种情怀作为他销售的这种商业模式. 인민일보까지 나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업적 이용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카페 측은 심각하게 반성한다며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세로 번 돈 한 사람당 우리 돈으로 290만 원씩 주겠다 약속한 건데요. 우리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 걷어들인 관세를 이렇게 쓰는 건가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배당금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관세 배당금 지급을 시사한 적은 있지만 액수를 특정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가를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국민 1인당 $2,000, 우리 돈 약 291만 원을 주겠다며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졌는데 지난 5일 최종 심의에서도 연방대법원의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나며 결국 최종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f we didn't have the tariffs,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this.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untry, but I also think that we'll have to develop a Game 2 plan. 배당금 $2,000가 현금으로 지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ou know, it could be just the tax decreases that we are seeing on the president's agenda. You know, no tax on tips, no tax on overtime, no tax on Social Security, deductibility of auto loans.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금이 아닌 다양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의 발언을 사실상 수습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음식 생각보다 많이 시켜 남기게 되는 경우 있으시죠? 특히 외국 여행 가면 더 양껏 시키게 되는데요. 도쿄에서는 최근 아까운 음식을 버리지 말자 음식물 쓰레기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합니다. 그 현장을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일본 도쿄 도심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자리를 보니 음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도 어렵다 보니 대부분 버려집니다. 식당 주변엔 음식물을 담은 쓰레기 봉투들이 적지 않습니다. その食材を作られている生産者さん、いろんな人たちが関わって一つの料理になっている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なんかやっぱり残されるのもちょっと寂しいなというかもったいないなというのはすごく感じますね。 이 중식당은 최근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특수 용기를 손님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물이나 기름이 새지 않도록 용기 안쪽에 특수 코팅 처리가 됐습니다. 일본 여행에 왔다가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해서 남기게 됐을 때 식당에 이 표시가 보이면 전용 테이크아웃 용기를 요청하면 됩니다. 스미마셍. 이 캠페인에 동참한 식당만 1,054곳에 이릅니다. 도쿄도가 203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65% 줄이겠다며 최근 벌이는 대대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食べれると思って頼んじゃうみたいな。どういう時ですか？ お腹が空いてる時とか。 일본 정부는 한 해 음식물 쓰레기가 약 464만 톤으로 처리 등의 비용으로 연간 4조 엔, 우리 돈 약 38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ご飯が大盛りだったりとか、きっとサービスなんですけど、それは残しちゃいますね。 먹을 만큼만 주문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어 안내문과 한국어 자막 홍보 영상도 최근 제작해 외국인 관광객의 캠페인 참여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음식을 살 수 있는 편의점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해 할인 판매를 하는 음식에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적힌 캐릭터를 붙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편의점 측은 이를 통해 연간 3,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을 핥히고 지나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번엔 태풍 봉황이 강타했습니다. 12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에 다리가 끊어질 듯이 위아래로 출렁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건물 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사람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26호 태풍 풍황이 필리핀 북동부 지역에 상륙해 현재까지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30km에 달할 정도인 풍황은 올해 필리핀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120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정부기관과 학교 등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금은방에 앉아있던 한 여성, 갑자기 맞은편의 주인에게 무언가를 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곧바로 반격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3일 인도 구자라트주의 금은방에서 한 여성이 주인에게 고춧가루를 뿌린 뒤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외신들은 공격 수단을 고춧가루로 한 것과 이마저도 금은방 주인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등 공격이 어설펐다고 보도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더니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을 휩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큰 파도가 일어 관광객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네덜란드 여성 관광객 등 총 10명이 휩쓸렸는데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강풍으로 인한 파도의 높이는 최대 4m에 이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남미에서 또 정치인을 노린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27발의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주차돼 있던 차에서 갑자기 괴한들이 튀어나와 총격을 가합니다. 괴한들은 남성이 넘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총을 쏩니다. 현지 시각 그제 과테말라 치말테 낭고주 파라모스시에서 지역 정치인이 대낮에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건설업자인 엘리아스 라미레즈로 엘 테라르시 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여성도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주황색 조끼와 노란 헬멧 등 공사 인부 복장으로 위장했고 현장에서는 자동 소총 탄피가 최소 27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업 관련 갈등이나 정치 보복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출발하자마자 기우뚱하더니 구경하던 아이들을 연달아 치고 지나갑니다. 나뒹구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급히 일으켜 다친 곳을 살피지만 정작 사고를 낸 여경은 동료 경찰들을 불러 오토바이부터 챙깁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남부 장쑤성 수저우시에서 교통경찰이 관객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경찰이 주최한 안전한 중국 캠페인 행사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새 보금자리에서 첫 소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그라운드만 11개로 파주 때보다 4배 커진 최첨단 훈련장이라는데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주장 손흥민이 롱코트에 캐리어를 끌고 가볍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짐을 챙겨 들어갑니다. 천안 축구 종합센터에서의 첫 소집 훈련입니다. 아직 공사가 덜 끝났지만 면적 47만 8천 제곱미터에 악천후에도 연습할 수 있는 실내 훈련장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주센터의 4배에 달하는데 유럽 같은 4천석 규모의 국제규격 스타디움까지 있습니다. 수중 재활시설은 물론 숙소까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워낙 신설로 돼 있고 좋다 보니까 이런 데서 대표팀 선수나 또 이제 어린 선수들도 이곳에서 훈련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선수들이 클 것 같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센터와 임대 종료 후 2년가량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축구협회가 작심하고 자가로 최신식 큰 집을 지은 겁니다.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운동장 사정인데 이 정도면 우리 선수들이 충분히 만족할 것 같고요. 대표팀은 새로운 둥지인 천안센터에서 담금질을 한 뒤 오는 14일 대전에서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이번 주 역시 월요일이 되자마자 추워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 최저 3도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낮고요. 파주와 대관령은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그 밖에 내륙도 춘천 영하 1도, 청주 3도에 그칠 텐데요. 서리와 얼음이 예상돼 농작물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구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분들은 건강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다행히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수능 한파 걱정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 기온은 높아서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